챕터 3.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시각 반응. 3-14. 뇌의 시각 이미지 처리 과정. 시각, 청각, 촉각 등 뇌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는 신경부호로 전달된다. 신경부호는 신경세포가 일으키는 활동 전위의 패턴이다. 아기의 얼굴 또는 아기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명화나 저녁노를 보거나 식구들과 휴일 저녁을 보내면서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낄 때 이 모든 활동은 뇌의 신경회로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어 신경세포들이 서로 다른 식으로 발화 패턴을 형성한 결과물이다. 경이로운 시지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할 때 뇌의 정보처리 능력을 인공 계산장치와 비교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940년대에 막 밝혀내기 시작한 뇌의 생물학과 정보처리 과정을 토대로 최초의 컴퓨터, 즉 전자두뇌가 출현했다. 1997년에는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최초의 체스 선수라고 여겨지는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길 정도로 컴퓨터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컴퓨터 과학자들은 체스의 규칙, 논리, 계산을 학습하는데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딥블루가 얼굴지각 규칙을 배워서 얼굴을 구분하는 일은 너무나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다.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컴퓨터도 그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컴퓨터는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조직하는 데는 인간의 뇌보다 낫지만 우리의 시각계가 지닌 가설 검증 능력, 창의력, 추론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지각의 분석 능력은 어떻게 가능할까? 리처드 그레고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물었다. 시각뇌는 그림책일까?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뇌에 나무처럼 생긴 그림이 형성되는 것일까? 그는 답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결코 아니라고 말이다. 뇌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의식적 경험에 대응하여 바깥 세계에 있는 나무를 비롯한 대상들에 관한 가설을 세운다. DNA의 공동 발견자이자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창의적인 생물학자로 꼽히는 프랜시스 크릭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의식적 시지각이라는 경이로운 능력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크릭은 시각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면에서 그레고리의 주장과 흡사하게도 우리의 뇌에 시각 세계의 그림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세계의 상징적 표상, 가설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말에 놀랄 필요는 없다. 컴퓨터와 텔레비전 같은 장치는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주지만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발하는 나무라는 질서 있는 이미지 형태로 전자적 구성 요소나 컴퓨터 칩이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부호화한 자료를 처리하는 부품과 회로가 있다. 크릭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이것은 기호의 한 사례다. 컴퓨터 메모리에 든 정보는 사진이 아니다. 그것은 사진의 기호다. 기호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개라는 단어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상징한다. 개라는 단어를 실제 동물과 혼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호가 반드시 단어일 필요는 없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춤의 기호이다. 분명히 우리는 뇌에도 어떤 기호 형태의 시각 경관의 표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크릭의 말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아직 이 상징적 표상의 신경 메커니즘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깥 세계의 모든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 시각은 눈에서 시작되며 눈은 빛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를 검출한다. 눈의 수정체는 초점을 맞춤으로써 바깥 세계의 작은 2차원 이미지를 망막에 투여한다. 망막은 눈 뒤쪽을 덮고 있는 신경세포들의 막이다. 망막의 특수한 세포들에서 나오는 자료는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이미지의 화소들이 당신이 화면에서 보는 실제 이미지를 닮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각세계를 담는다. 이 생물의 시각계와 전자 시스템은 둘 다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시각계는 뇌가 눈에서 받는 적당한 양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표상을 뇌에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눈에서 보는 것은 실제 눈의 망막에 비친 이미지에 담긴 것을 훨씬 초월한다. 망막의 이미지는 먼저 해체되어 선과 윤곽을 기술하는, 따라서 얼굴이나 대상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전기 신호가 된다. 이 신호들은 뇌 속을 돌아다니면서 재부 호화를 거치고 게슈탈트 규칙과 사전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되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지각하는 이미지가 된다.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비록 눈이 받아들인 원자료가 시각이라는 내용이 풍부한 가설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도 뇌는 놀랍도록 정확한 가설을 만들어낸다. 우리 각자는 남들이 보는 이미지와 놀라우리만치 비슷한 바깥 세계의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 시각 세계의 내적 표상이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뇌의 창의적 과정이 작동하는 것을 본다. 눈은 카메라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풍경이든 얼굴이든 간에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그대로 화소 단위로 포착할 것이다. 하지만 눈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인지심리학자 크리스 프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지각하는 것은 바깥 세계로부터 내 눈과 귀와 손가락에 와닿는 엉성하고 애매한 단서들이 아니다. 나는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지각한다. 이 모든 엉성한 신호들을 풍부한 과거 경험과 결합한 모습이다. 우리의 세계 지각은 현상과 일치하는 환상이다. 시각계는 어떻게 이 세계를 현실과 일치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뇌 조직화의 지도 원리는 각 정신과정이 뇌의 특정 영역에 질서 있게 계층적으로 배치된 전담 신경회로 집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시각계도 마찬가지이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들은 모여서 시각계에 있는 두 병렬 경로 중 하나를 따라 정보를 보내는 계층적인 중계소를 구성한다. 이 중계는 눈의 망막에서 출발하여 시상의 외측 무릎팩을 지나 후두 옆의 1차 시각 피질로 이어지며 그곳에서부터 다시 되뇌 피질의 후두 옆, 측두 옆, 전두 옆의 약 30개 영역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중계소마다 들어오는 정보를 특정하게 변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시각계를 구성하는 중계소들은 촉각, 청각, 미각, 후각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중계소들과 구분되며 뇌에서 나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서너 가지 감각계에서 온 정보의 통합은 뇌의 가장 상위 수준에서만 일어난다. 시각계의 두 병렬 경로는 각각 시각세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분석한다. 무엇 경로는 색깔 및 세계에서 무엇이 보이는가를 담당한다. 이 경로의 중계소들은 색깔, 대상, 몸,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영역들로 정보를 보낸다. 어디 경로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담당한다. 이 경로의 중계소들은 정보를 두 정엽으로 보낸다. 따라서 각 경로는 시각 정보를 받고 처리하고 다음 중계소로 보내는 일을 하는 계층적으로 배열된 중계소로 구성된다. 각 중계소의 세포는 다음 중계소의 세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시각계가 된다. 일단 무엇 경로의 더 고등한 영역에 도달한 정보는 재평가를 거친다. 이 하향식 재평가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어진 맥락에서 행동과 무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무시한다. 둘째, 항구성을 띈 것을 찾는다. 셋째, 대상과 사람과 경관의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특징을 추상화하려 시도한다. 넷째가 특히 중요한데 현재의 이미지를 과거에 접했던 이미지와 비교한다. 이런 생물학적 발견들은 시각이 단순히 세계를 내다보는 창문이 아니라 뇌의 진정한 창작물이라는 크리스와 곰브리치의 추론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뇌의 창의성은 빛과 거리가 놀라우리만치 상이한 조건에서도 시각계가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햇빛이 쨍쨍한 정원에서 흐릿한 불빛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10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방의 흐릿한 불빛에서도 밝은 햇빛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흰 셔츠를 흰색으로
빨간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본다. 우리가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보는 이유는 뇌가 대상의 항구적인 특징, 여기서는 빛의 반사율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뇌는 빛의 변화에 맞춰 조정을 거친다. 즉, 넥타이와 셔츠의 색깔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이 핵심적인 식별 특징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한결같이 유지되도록 한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발명한 에드윈 랜드는 현재 우리의 색깔 지각의 열쇠라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주창했다. 그는 뇌가 흰 셔츠와 빨간 넥타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표본 추출한 뒤 다양하게 변하는 조건들 사이에서 그 파장들의 비를 유지함으로써 색각을 지각한다고 했다. 뇌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 파장의 변이를 모두 무시하고서 빨간 넥타이를 모든 빛과 시간 조건에서 빨강이라고 규정한다. 이 과정을 색 항상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똑같이 변하는 빛 조건에서 똑같은 빨간 넥타이라도 파란 셔츠 위에 맨다면 전혀 달라 보일 것이다. 파장들의 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빨간 넥타이의 파장이 망막에 비치는 빛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빨간색은 뇌가 특정한 환경 조건 아래에서, 즉 특정한 맥락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이 현상을 색 대비라고 한다. 맥락은 뇌의 더 고등한 영역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형태 지각과 매우 흡사하게 색깔 지각도 뇌가 구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망막에 투영되는 이미지의 크기, 모양, 밝기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조건에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지각하지 않는다. 곰브리치는 이미지와 눈에서 사례를 하나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올 때 우리 망막에 비치는 이미지는 2배로 커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1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뇌는 사람의 크기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각계가 3차원 이미지를 망막 위에 2차원으로 변형할 때 이끌어내는 거리에 관한 감각 단서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뇌는 실제로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망막에 비치는 크기가 변하는 대상들을 접한 과거의 경험에도 의지한다. 크기, 모양, 밝기, 거리가 변하는데도 대상을 한결같다고 지각하는 능력은 뇌가 망막에 비치는 덧없는 2차원 빛 패턴을 일관적이고 안정된 3차원 세계로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의 2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 이미지를 뇌가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뇌과학자들이 얼마나 밝혀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